대한민국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또 한 번 세계의 시장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시장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최근 미국에게 박살나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가 공손한 모습을 보여오고 있었는데 또 한 번 미국에게 철퇴를 맞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는 크게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로 대표되는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 아이폰 진영으로 분류가 되죠. 아이폰은 특히 젊은 연령대의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과 마크 특유의 감성이라든지 촬영되는 이미지 사진이 조금 더 개인의 취향에 맞다든지 사용하는 아이패드나 맥 PC 등과의 연계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아이폰 특유의 부드러운 화면 전환, 터치감 등의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캐치하고 스마트폰 사용 시 즉각적이고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90Hz 이상의 주사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최신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정말 혁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기술의 빠른 진보를 몸소 체험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기술 발전이 정체되었다는 인식이 강하죠. 혁신이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고주사율 제품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사율이라는 것은 헤르츠 단위를 사용하는, 즉 진동수의 개념입니다. 1초 안에 화면이 몇 번 움직이느냐, 화면이 이미지를 단위 시간당 새로 고치는 횟수를 의미하는데요. 대부분 출시되었던 기성 스마트폰은 60Hz에 불과한 주사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사율을 90Hz, 120Hz 이렇게 올리게 되면 단위 시간당 받아오는 이미지의 커버리지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아이폰을 사용할 때 체험해 볼 법한 부드러운 화면 전환, 터치감 등을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구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높은 주사율은 사용자가 단순한 인터넷 웹서핑 등을 할 때에도 느낄 수가 있지만 고사양 게임을 한다든지 고화질 영상을 본다든지 할 때 보다 체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주사율 디스플레이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모토로라가 출시했던 레이저폰, 이 레이저폰은 게이밍폰의 목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120Hz의 주사율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주사율은 일반적인 스마트폰이 아니라 게임 전용으로 출시된 스마트폰에서 선별적으로 탑재가 되는 사양이었는데요. 작년에 원플러스가 90Hz를 달고 원플러스 7 프로라는 제품을 출시해서 북미 시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시장의 니즈를 완벽하게 캐치했죠.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이러한 고주사율 제품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 갤럭시 S20이었죠. 이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시기에 출시한 제품이어서 시기적으로 불운한 비운의 제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글로벌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했죠. 그러나 120Hz의 높은 주사율을 도입한 첫 번째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이었고, 이는 실사용자들에게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9월에 갤럭시 노트 20이 출시되었고, 노트 20의 스펙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120Hz의 주사율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울트라 모델에서만 탑재가 되었죠. 물론 이렇게 주사율을 높이면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이미지를 새로 고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소모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크게 체감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전체 스마트폰 중에서 90Hz 주사율 이상을 지원하는 제품의 비중은 2년 전만 하더라도 1% 미만의 미미한 수준이었다가 2019년 3분기부터 서서히 상승하더니 2020년 2분기에는 8%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120Hz를 도입하면서부터 점유율이 크게 상승한 것이죠. 실제로 90Hz 이상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제품 중에서 판매 순위 1위는 갤럭시 S20 플러스, 2위는 갤럭시 S20이 나란히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90Hz를 지원하는 화웨이가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주사율 스마트폰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자 화웨이, 오포, 샤오미 등의 중국 제조 기업들은 주력 제품에 이러한 90Hz 이상의 고주사율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했으며, 게이밍 폰 제조 업체들 역시 보다 높은 주사율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원플러스가 90Hz, 즉 기존의 60Hz보다 높은 주사율을 처음으로 도입했었고, 삼성전자는 그것을 상회하는 120Hz를 구현하는 스마트폰을 대대적으로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자 시장 트렌드는 보다 높은 주사율을 구현하는 부드러운 화면 전환, 스크롤링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극단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화웨이에 이어서 반도체 파운더리 업체인 SMIC마저 수출 규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관련 소식은 암암리의 이야기가 돌고 있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미국 스마트폰 AP 제조 업체인 퀄컴이 중국 SMIC를 대체할 만한 파운드리 업체를 진지하게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SMIC를 대체해서 대만의 TSMC나 UMC, VIS 등의 파운드리 업체들이 후보에 올랐었죠. SMIC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해서 이미 미국에게 규제 조치를 당한 화웨이와 거래를 끊겠다고 밝히며 화웨이를 손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했었고, SMIC는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중국의 4차 산업 굴기를 견제하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게 핵심 반도체가 넘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고,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최신 반도체 제품에 대한 중국의 확보 능력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화웨이 이후에도 더 강한 강도의 규제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 대상이 결국 SMIC였던 것이죠. SMIC는 중국에서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는 파운드리 업체예요. 현재 14나노 공정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향후 7나노 미세 공정 진입에 욕심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7나노 공정은 EUV 장비 없이도 이 멀티 패터닝 공정을 통해서 기존 DUV 장비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EUV 장비는 네덜란드 업체 ASML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구조죠. 미국 정부가 SMIC 측에 EUV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SMIC는 보유하고 있는 EUV 장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SMIC가 이 멀티 패터닝 공정을 활용해서 어찌저찌 7나노 공정까지는 들어가더라도 EUV 장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5나노, 3나노 공정 진입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반도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는데요. 이 미국의 제재가 현 시점에서 더해지면서 7나노 진입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선 삼성은 TSMC와 함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나노 미만의 최신 미세 공정을 하는 기업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잠재적인 경쟁 기업인 중국의 SMIC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SMIC와 시장 파이가 겹치는 SK 하이닉스나 DB 하이텍 등도 SMIC 제재에 따른 어느 정도의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 나아가서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규 보조금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의 미국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거액의 금액을 지원하는 법안이 미 연방의회에서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총 금액은 3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일본 언론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이 반도체 공장과 연구시설 등의 연방의회가 한 건당 최대 30억 달러, 3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추진하고 있고, 특히 파운드리 부분에서 50억 달러, 6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현재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은 미국의 엔비디아, AMD, 퀄컴 등의 팹리스 기업들이 제품을 설계하면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에서 제품을 생산해 주는 구조죠. 미국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킨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삼성전자와 TSMC가 양분하고 있는 일감이 미국의 자체 기업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은 현재 반도체 설계, 장비 시장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리딩 국가이지만 생산 공정에서만큼은 한국, 대만 등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생산 공정 부분에서 해결이 된다면 이 현재 생산 공정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리스크는 분명하기에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최신 기술 개발, R&D를 게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편으로는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을 지은 것처럼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늘려서 좀 보조금을 노리거나 미국 현지 기업들과의 커넥션, 연대를 강화시키는 방법 역시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돈의 시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전가구 마스크 배포를 선언한 지 2달이 지났다.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는 줄었지만 배포율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아베노 마스크 사업비 총액이 약 260억엔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아베 마스크라는 뜻인 아베노 마스크는 아베 신조 총리 주도로 일본 전역에 배포된 첫 마스크를 말한다. 스가 장관은 260억엔 가운데 제조 비용으로 184억엔, 배송비로 76억엔 등이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전 가구에 마스크 2장씩을 배포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전망한 사업비는 466억엔이다.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있었지만 아베 총리가 직접 해당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이며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당초 일본 정부는 마스크 배포를 5월 중으로 마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29일 기준 배포 매수는 4,800만 장으로 약 37%에 그치고 있다. 아베노 마스크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사업 단기부터 꾸준히 지적됐던 부분이다. 이물질이 섞인 불량품이 대거 발견된 것은 물론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세탁 이후 크기가 작아진다거나 너덜너덜해지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또 2인 가구 이상인 세대에 단 2장만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따랐다. 이 같은 문제 등으로 인해 아베노 마스크는 사실상 조롱 대상으로 전락했다.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는 아베노 마스크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보다 사이즈가 현저하게 작다는 점을 활용해 SNS에 이를 착용하고 사진을 찍어 올려 소두를 자랑하는 이른바 아베노 마스크 인증 게시물이 유행하고 있다. 실제 마스크를 받더라도 착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일본 생활 잡지 애시가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넘은 70%가 아직까지 마스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마스크를 수령했더라도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1%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독자는 크기가 너무 작아 남편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며 긴급 사태가 해제된 이후 받았기 때문에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고집었다. 또 다른 독자는 초등학생 딸조차 세금 낭비라고 얘기한다. 왜 이 같은 정책을 밀어붙였는지 궁금하다며 기자회견과 국회 등을 볼 때마다 아베 총리 외에는 아무도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베 총리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일갈했다.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베노 마스크를 기부하는 움직임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기부보다는 직접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각자 선택할 문제지만 여러 번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렇게 활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늑장 행정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미숙 등으로 아베 신조 정권의 지지율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교도통신이 29에서 31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39.4%로 이달 8에서 10일 조사 때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내각의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사학법인 각하관을 둘러싼 의혹으로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이 고조한 2018년 5월에 이어 2년 만이다. 한편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6월부터 마스크 성능평가를 본격 서비스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식약처로부터 KF 인증을 받아야 유통이 가능한데 기업들이 인증을 받을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기존 시험 설비를 보완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한다. 마스크 성능평가 기준의 하나인 분진포집 효율은 미세먼지나 에어로졸 여과 수치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마스크의 성능을 나타내는 KEF는 분진포집 효율을 나타내는 기준이다. 예를 들면 KEF 80은 미세먼지 및 에어로졸을 80% 이상 걸러준다는 의미다. 또 다른 기준인 흡기저항 시험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할 때 걸리는 압력 저항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분진포집 효율 성능이 높으면 미세먼지나 에어로졸을 많이 걸러주는 대신 필터가 아주 조밀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힘들어진다. 따라서 제품으로 쓰이는 마스크는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흡기저항 이하의 수치를 만족해야 한다. 섬유관연구원 김용수 시험분석센터장은 연구원이 보유한 분석 장비를 보완해 마스크 성능평가 영역을 확대했다. 추가적으로 마스크 유해 평가 및 항균성 등 기능성 평가까지 원스톱 성능평가 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의 신속한 성능평가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백신 보급 등 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3천만 달러를 내놓기로 했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4에서 5일 화상으로 열린 2020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는 개도국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출범한 국제기구인 세계 백신 면역연합의 2021에서 2025년 사업기금 조성을 목표로 개최됐습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관련해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최초 공여국으로서 2010년부터 KB에 기여해온 한국이 2021에서 2025년에 총 3천만 달러, 약 36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은 올해만 500만 달러를 기여했습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세계 백신 면역연합을 비롯한 보건 관련 기구의 백신 치료제 개발, 보급 활동을 지원하면서 전 세계 보건 증진에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